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려면 몇 시간이나 걸릴까요? 정답은 4시간입니다. 이 땅에서 제일 가까운 미국 땅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천국 같은 여행지 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만큼이나 일본 사람들도 괌으로 여행을 참 많이 갑니다. 괌 방문객의 80%가 일본인이었던 적도 있었다는데요. 22살 여성 노하라 하루카도 그 설레는 여행을 앞두고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일본 이바라키 현에서 나고 자란 그녀는 누가 봐도 눈에 띄는 아름다운 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자꾸 연예인을 하라느니 미인대회에 나가보라느니 말들이 많았지만 하루카는 막연한 구름 같은 꿈을 쫓기보다는 한 걸음씩 자신의 길을 내딛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그녀는 독립을 해서 도쿄 시부야에 있는 옷가게 등에서 일하며 4년간 씩씩하게 살았습니다. 2012년 10월 고향에 있는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는 넉 달 후인 2013년 2월 12일부터 2박 3일간 가족여행을 갈 예정이니 미리미리 날짜 조율을 해 놓으라고 딸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갑자기 웬 가족여행이냐고 하루카가 묻자 예상치 못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소원이야. 꼭 가고 싶으시대. 당시 하루카의 여동생은 고3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집안의 막내가 어른이 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진작부터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목적지는 일본 국내도 아닌 천혜의 관광지 괌이었는데요. 할머니는 자식이나 손주들에게 부담을 줄까봐 여행 경비까지 미리 마련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 따뜻한 마음이 손녀 하루카에겐 너무도 기뻤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물 흐르듯 흘러 어느덧 2013년 2월 12일 할머니, 어머니, 여동생 그리고 삼촌네 부부와 함께 그녀는 괌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됐습니다. 원래는 아버지도 함께 갈 예정이었는데 일을 쉴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캔슬을 했습니다. 아쉽긴 했지만 가족 6명은 설레는 마음으로 괌으로 향했는데요. 특히 삼촌 요코타는 얼마나 이 여행을 기대했는지 기분 좀 화끈하게 내보겠다며 머리카락까지 노랗게 염색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하루카네 가족들은 이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또 행복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한다고 가정하시고 감정이입을 해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카 가족들은 괌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가족들이 묵을 호텔은 괌의 번화가인 플레저 아일랜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숙소로 가서 짐도 풀고 주변도 둘러보고 하는 동안 해는 금세 저물었는데요. 호텔 밖으로 나온 6명은 근처 해산물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한 뒤 8시쯤 가게를 나섰습니다. 이제 다시 숙소로 돌아가야 합니다. 레스토랑에서 호텔까지는 약 1km 정도였는데 택시를 탈지 걸어갈지 고민하던 가족들은 밤바람도 쐴 겸 슬렁슬렁 걸어서 가기로 결정합니다. 플레저 아일랜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서 밤인데도 여기저기 오가는 사람들과 상점 불빛들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6 식구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콧노래도 흥얼거리며 그렇게 다정하게 괌의 밤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굉음을 내며 빠른 속도로 달리는 도요타 승용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뭘 저렇게까지 엑셀을 밟나 고개를 갸웃하던 그때 비극은 순식간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동차가 인도를 걷고 있던 하루카의 가족들에게 그대로 돌진해버린 것입니다. 차는 삼촌과 숙모를 차례로 친 뒤 마지막으로 하루카를 정통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공중에 붕 떠서 날아간 그녀는 몇 미터나 떨어진 큰 나무 기둥에 부딪혀 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가장 먼저 차와 충돌한 삼촌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숙모는 의식은 있었으나 오른쪽 다리가 완전히 부러져서 바깥쪽 방향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출혈량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몇 미터를 날아간 하루카 또한 기절을 했지만 여동생이 울면서 흔들어 깨우는 소리에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만 몸 여기저기가 부러지고 터졌기 때문에 자력으로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처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는 로드릭이라고 하는 남자였는데요. 가게 밖에서 잠시 바람을 쐬고 있을 때 그는 저쪽에서 사람 셋이 공중으로 붕 날아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윽고 젊은 여성이 나무 밑 덤불로 날아가 떨어지는 모습도, 중년 남성이 아스팔트 위에 머리부터 떨어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끔찍한 장면이 남자의 시야 전체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얼어붙었던 로드릭은 곧장 정신을 다잡고 사고가 난 곳으로 달려가 환자 수습을 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를 낸 장본인은 이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도요타 차량을 운전했던 젊은 남성은 어처구니 없게도 차를 멈추고 근처 마트로 뛰어들어가 손님들에게 칼부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이 완전히 뒤집힌 채 손에 잡히는 사람들을 막무가내로 찔렀습니다. 바닥으로 쓰러지는 앞쪽 사람들의 모습에 뒤쪽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칼을 휘두르는 남자를 피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마트 안은 순식간에 지옥도가 되었습니다. 친구와 쇼핑을 하는 중이었던 케일라니는 소란스러워지는 주변 상황에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우왕좌왕 뛰어다니기 시작했고 무슨 일인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그녀는 몰뚱히 서서 사방을 둘러볼 뿐이었는데요. 그때 정통으로 눈이 마주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존 F. 케네디 고등학교를 함께 다닌 동창생 체드 라이언 드소토였습니다. 대충 얼굴만 아는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둘은 영화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함께 단편 영화를 찍기도 했던 제법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케일라니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인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애가 뭔가 이상했습니다. 체드는 온몸에 벌건 을 묻힌 채 한 손에는 날카로운 흉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케일라니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케일라니는 체드하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마치 공포영화 속 좀비처럼 점점 거리만 좁힐 뿐이었는데요. 체드, 기억 안 나? 나야, 나. 케일란이라고. 너 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체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케일라니는 그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곧바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뒤를 바짝 쫓아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얼마 못 가 그녀는 끝내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체드는 동창생에게 무자비하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케일라니는 필사적으로 흉기를 피했지만 목과 어깨에 자상을 입었습니다. 이제 정말 죽겠구나 하는 순간 저쪽에서 남자 몇 명이 그녀를 구하러 달려왔습니다. 남자를 발견한 체드는 친구를 향한 공격을 멈추고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케일라니는 천만다행히 목숨을 건졌으나 몸과 마음에 입은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녀가 아는 친구 체드 라이언은 이런 미친 짓을 할 만한 아이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존 F. 케네디 고등학교에서 꽤 이름을 날린 학생이었는데요. 영화 동아리에서 찍은 아마추어 단편 영화 아이하트 GU가 평론가들에게 극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체드는 감독 겸 주연 배우로 활약했는데 이 작품은 2011년 괌 국제영화제에서 제작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남는 시간에 찍은 영화가 동네 작은 시상식도 아닌 국제영화제에서 인정을 받은 거죠. 이러니 학교에서도 마을에서도 체드를 칭찬하고 추켜 세우는 게 당연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들 이 소년이 커서 얼마나 훌륭한 작품을 내놓을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촉망받던 영화 천재가 어른이 되자마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대체 체드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는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자동차로 들이받고 흉기로 난자했던 걸까요? 체드 라이언 드소토는 괌의 평범한 가정에서 외동아들로 태어났습니다. 2009년부터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이 중 아이를 가장 예뻐해준 사람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체드는 점점 가족들과 소원해졌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는 할아버지만큼 자신에게 애정이나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였습니다. 체드에게는 특이사항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등학교를 5년간 다니다 20살에 졸업을 했다는 점입니다. 괌은 학생의 선택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최대 6년으로 나누어서 이수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학교를 오래 다닌 사람에게는 호기심 어린 시선이 따라붙기 마련인지라 학생들은 보통 그냥 3년 만에 졸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체드가 고등학교를 남들보다 오래 다닌 건 분명 무언가 사정이 있어서겠죠.
다만 학교 측과 교육부에서는 대중이나 언론에 이유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했다고 추측을 하는 의견이 많은데, 그렇다고 하기엔 친구들과 어울려 영화 동아리 활동도 했고 심지어 국제영화제에서 수상까지 했습니다. 학교에 적응을 못한 학생이 해내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찌저찌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영상 스튜디오에 취직을 했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경력도 없으니 그리 좋은 대우를 받지는 못했을 텐데요. 그럼 혹시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긴 스트레스와 좌절감 때문에 애꿎은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했던 걸까요? 체드가 직장을 얻은 지 불과 몇 개월이 채 안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또한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자의 범행 동기는 전문가들조차 추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남자는 출동한 특공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범행에 쓰인 도요타 승용차는 사람 셋을 들이받은 후 마트 벽에 쑤셔박혀 앞부분이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차 안에서는 칼이 무려 4자루나 더 발견이 됐습니다. 그럼 들고 나간 것까지 합해 총 5개여야 하는데, 놀랍게도 체드는 마트에 침입하면서 품 안에 흉기 3자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범행에 쓰려고 준비한 칼자루가 모두 7개였던 것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코몬 해변 근처 플레저 아일랜드는 일본인 관광객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명동에서 중국어 간판을 흔히 볼 수 있듯 이 동네에서는 일본어 간판이 즐비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참사가 일어났던 마트에도 괌으로 놀러온 일본인들이 특히나 많았습니다. 아마 다들 먹을거리를 사서 숙소로 돌아가 가족이나 친구들과 즐거운 밤 시간을 보낼 요량이었겠죠. 하지만 어디선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 정신나간 인간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달콤한 순간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마트 안에서 흉기를 마구잡이로 휘두르던 체드는 소나귀에 한 여성을 잡아챘습니다. 28살 여성 스기야마 리에였습니다. 그녀는 3살짜리, 8개월짜리 두 자녀를 키우는 젊은 엄마였고 쇼핑 당시에는 첫째인 3살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체드는 그런 리에를 붙잡고 그녀의 오른쪽 목을 정확히 노려 3회 공격했습니다. 생사를 오가는 와중에도 리에는 아이를 온몸으로 감쌌습니다. 그러다 미쳐 날뛰는 체드에 의해 등과 어깨, 허리 등 몸의 뒷부분을 강하게 공격당했고 결국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치명상은 척추가 찔리면서 생긴 자상이었습니다. 체드의 다음 공격 대상은 옆에 있던 81세 여성 우에하라 카즈코였습니다. 이때 카즈코는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바로 리에의 8개월 된 둘째 아이였습니다. 체드는 그 조그만 아이가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로한 카즈코에게 참혹한 공격을 해댔습니다. 피해자는 목과 머리를 비롯해 전신을 강하게 찔렸는데 흉기가 대동맥을 관통한 탓에 어마어마한 양의 피를 쏟으며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셨듯 희생자 스기야마 리에와 우에하라 카즈코는 아주 가까운 가족관계였습니다. 언론에 정확히 드러난 바는 없지만 할머니와 손녀 사이로 추측이 됩니다. 두 여성은 다른 식구들과 함께 우르르 괌에 왔는데요. 리에의 여동생이 괌에서 결혼식을 올려서였습니다. 결혼 파티도 하고 단합대회도 할 겸 온 가족이 각자의 스케줄을 조정해서 설레는 여행길에 올랐던 겁니다. 앞서 체드의 차에 치였던 노아라 하루카 가족도 사정이 마찬가지였죠. 그들 중 누가 타국에서 이런 끔찍한 일에 휘말릴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평소 해외여행을 즐기시는 분께는 아마 더욱 살갗에 와닿는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들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참고로 수기야마 리에 씨의 3살짜리, 8개월짜리 아이들은 다행히 상처를 약간 입는 선에 그쳤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 두 고인들의 목숨을 건 숭고한 보호 덕분이었습니다. 괌 당국은 이 사건으로 사망 2명, 중상 12명이라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해 범인 체드는 살인 2건, 살인미수 12건으로 기소가 되는 건데요. 여기서 끝이면 좋으련만 지켜보는 사람들을 더욱 안타깝게 하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체드가 몬 차에 제일 먼저 충돌한 노하라 하루카의 삼촌 요코타 씨가 병원에서 끝내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21살짜리 청년은 3명을 살해하고 11명에게 중상을 입힌
괌 전대미문의 악마로 기록됐습니다. 괌에서 벌어진 묻지마 난동인데 어째서인지 희생자는 3명 모두 일본인입니다. 일본 관광객 덕분에 먹고 사는 괌은 발등에 불 떨어진 듯 난리가 났고 체드는 모든 주민들의 역적이 되었습니다. 범인이 현장에서 체포가 된 데다 흉기까지 모두 수거가 됐으니 이제 재판만 받으면 될 것 같지만 수사진에게는 한 가지 숙제가 더 남았습니다. 바로 범행 동기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동기나 목적 없이 사고를 친 범죄자는 10중 8구 법정에서 나 미친놈이오 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체드의 최근 동향을 열심히 조사했습니다. 그의 삶에는 딱히 눈에 띄게 이상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다만 스튜디오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나 어릴 때부터 어울렸던 친구들이 체드가 요즘 기운이 많이 빠졌었다고 진술을 하긴 했는데요. 원인을 파고들어 보니 그 끝에는 리엔 아카시오라는 여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 서로 죽고 못 살았던 체드의 잊지 못한 구여친이었습니다. 리엔과 체드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친구로 만났습니다. 체드는 다른 애들보다 2살이 많으니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학년은 같아도 오빠인데요. 이 오빠의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는지 리엔은 체드와 금세 눈이 맞아 둘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커플은 잘 지내도 너무 잘 지냈는데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게 남들 눈에도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체드의 우주가 리엔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그때 남자의 세상이 와장창 무너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리엔이 세계적인 명문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에 진학하기 위해 미국 본토로 이주를 해버린 것입니다. 리엔은 떠나기 전 체드에게 이별을 선언했습니다. 괌에서 샌디에이고까지는 비행기로 18시간이나 걸립니다. 롱디도 이런 롱디가 없는 거죠. 어차피 눈에서 멀어지며 마음에서도 멀어질 테니 리엔은 애당초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리는 게 서로에게 낫다고 본 모양입니다. 체드는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좋은 대학교를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본인이 샌디에이고까지 쫓아간다고 해도 그곳에서 먹고 살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시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미련이 쉽게 사라질 리는 없습니다. 체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 여친에게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리엔은 미안한 마음 때문에 차마 그의 연락을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리엔은 체드가 점점 이상해져 가고 있음을 감지합니다. 멀쩡하던 애가 어느 순간부터 망상종자가 돼 있는 겁니다. 남자는 누가 자꾸 자기를 감시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까지 했습니다. 리엔은 체드가 너무 걱정됐지만 이제 19살밖에 안 된 소녀가 저 멀리 샌디에이고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은 그의 연락을 꼬박꼬박 받아주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난동 사건을 일으키기 전날 남자는 또 전 여친에게 스카이프 통화를 걸었습니다. 리엔에 따르면 이때 체드는 알 수 없는 대상을 향해 엄청난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머릿속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며 제발 전화를 끊지 말아달라고 울며불며 매달렸다고도 하는데요. 리엔은 위험해 보이는 그를 위해 무려 8시간이나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면 체드가 제정신을 차리곤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통화를 마치고 잠들었다 일어나자 미국 전역은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는 얼굴에 피를 묻힌 채 수갑을 차고 경찰들에게 끌려가는 왜소한 남자 하나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녀와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대화를 나누었던 전 남친 체드 라이언이었습니다. 리엔은 법정에 나와 일련의 이야기를 모두 진술했습니다. 이는 체드에게 매우 유리한 증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체드의 변호사라면 법정에서 어떤 전략을 펼치실 건가요?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사 할아버지가 와도 지금은 딱 하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정신 이상으로 인한 심신미약 혹은 심신상실을 밀어붙이는 것 뿐입니다. 체드의 변호사인 에릭은 피고인이 미쳐도 단단히 미쳐서 이런 극단적인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이력은 없지만
리엔과의 통화 내용을 비추어 보면 그가 망상, 환각, 환청, 편집증 등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변호사는 체드를 감옥이 아닌 병원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정신감정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명의 법의학자를 통해 몇 번이나 거쳤습니다. 그 중에서 유리한 진단만을 쏙쏙 뽑아내 체드를 스스로 통제 가능한 수준을 넘어선 완벽한 정신질환자로 만들어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고 제3자인 저마저도 승질이 치솟지만 변호사는 변호사가 할 일을 했을 뿐일 겁니다. 이제 검찰 측이 반격을 할 차례입니다. 검사 필립은 피고인 체드가 칼을 무려 7자루나 준비한 것을 볼 때 이게 계획범죄가 아니면 대체 뭐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체드가 범행 장소를 플레저 아일랜드로 정한 것도 그 나름의 의도가 있다고 보았는데요. 이곳은 바로 그가 고등학교 때 찍은 영화 아이 하트 지유의 촬영지였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은 플레저 아일랜드에 있는 코몬비치 근처에서 살인 미수 사건을 벌입니다.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앞서도 말씀드렸듯 체드입니다. 남자는 영화 덕분에 난생 처음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때가 리즈 시절이었던 거죠. 검사는 피고인이 단순히 아무데나 가서 미쳐 날뛴 게 아니라 자신을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준 영화 촬영지 플레저 아일랜드를 충분한 생각 끝에 범행지로 선택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래야 리즈 시절 때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계획해놓은 범행을 완수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검찰 측 정신과 전문의는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는 있으나 스스로 행동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경찰도 체드를 체포했을 당시 그가 인생을 비관해 다른 사람들을 겨냥했다라며 자신의 범행 목적을 또박또박 정확하게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신인 상태로 미친 짓을 했으니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한편 살인마를 갖다 놓고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를 따지고 앉아있는 관 법정을 보며 일본 국민들은 한숨만 푹푹 쉬었습니다. 일본은 불특정 다수를 노린 테러와도 같은 범죄에 매우 예민한 편입니다. 1999년 일본 도쿄 이케부쿠로에서는 조타 히로시라는 23살 남자가 흉기 난동을 부려 2명을 죽이고 6명에게 부상을 입힌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조현병 환자였기 때문에 국민 대부분은 범인에게 무기징역 정도 혹은 정신병동에 갇히는 정도의 형벌이 떨어지리라 예상했는데요. 놀랍게도 1심 재판부가 과감하게 사형을 선고했고 다들 감형이 될 거라 전망했지만 대법원에서 확정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일본인을 셋이나 죽이고 심지어 3살짜리 8개월짜리 아이들에게도 부상을 입힌 이 범국가적인 원수를 일본 재판부는 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괌에서 괌 사람이 저지른 일이니까요. 일본 국민으로서는 밤고구마 100만 개를 먹은 것 같이 갑갑한 게 당연합니다. 결과적으로 체드 라이언 드소토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아 현재 수감 중입니다. 괌은 사형이 없기 때문에 종신형이 법정 최고형입니다.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기는 했지만 일본 국민들의 성에 찰 리가 없겠죠. 체드의 차에 치여 팔다리와 골반뼈가 부러지고 뇌동맥 출혈까지 겪은 노하라 하루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심지어 이 일로 삼촌은 목숨을 잃었고 숙모는 오른쪽 다리를 제대로 구부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에서 체드에게 배상명령을 내리기는 했어도 돈을 받을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나,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좌절감에 휩싸였을지 상상조차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건 3년이 지난 2015년 노하라 하루카가 미스 유니버스 일본 대표 선발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녀는 와카야마 지역에서 그랑프리에 올랐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미스코리아 부산진, 광주진 이런 왕관을 쓰게 된 겁니다. 그녀가 이 대회에 출전한 까닭은 어려운 일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미스 유니버스로 선발이 되면 세계 곳곳을 돌며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데 국제적인 참사에 휘말려 본 자신이 다른 생명에게 도움을 주고 용기를 준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클 것이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루카는 아쉽게도 일본 대표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도전과 활약상만으로 이미 많은 국민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현재 모델 일과 방송 출연, 사업 등을 병행하면서 많은 여성들의 롤 모델이자 워너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한동안 괌에서는 외국인 여행객이 강력범죄에 의해 목숨을 빼앗기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관광으로 먹고 사는 동네는 치안이 생명줄이죠. 당국은 특히나 여행자 안전에 힘을 쓰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괌을 안전한 지역으로 어필하고자 노력했는데요. 불과 1년 전인 2024년 1월 4일, 플레저 아일랜드 투몬비치 근처, 그러니까 체드 라이언의 사건이 벌어졌던 곳과 똑같은 곳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금품을 노린 강도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체드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든 11년 만에 벌어진 여행객 대상의 강력범죄인지라 괌 전역은 또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지구를 통째로 덮친 역병 때문에 관광 수입이 없어 몇 년을 쩔쩔매던 괌이었습니다. 이제 여행자가 슬슬 늘어나며 한숨 돌리나 싶었던 때에 하필 이런 불상사가 발생을 한 겁니다. 희생자는 60세 남성 황혜준 씨였습니다. 이름이 친근하시죠?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분이십니다. 황혜준 씨와 그의 아내는 직장 은퇴를 앞두고 괌 여행을 떠났다가 현지인 강도와 맞닥뜨렸습니다. 범인인 남자 2명은 부부의 지갑을 빼앗았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총을 쏘아 황혜준 씨의 목숨까지 빼앗고 달아났습니다. 괌 당국은 사건 해결에 있는 힘 없는 힘을 죄다 끌어모았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범인을 체포하지 않으면 국제적인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할 게 뻔했습니다. 경찰은 유력한 제보를 해준 사람에게 5만 달러, 우리 돈 무려 7천만 원 가량의 포상금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국이 얼마나 다급하고 간절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총력을 기울인 결과 경찰은 4일 만에 강도질을 한 2명 중 1명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른 1명은 어디로 간 걸까요?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섬 전체가 난리가 나고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심리적 압박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지옥불에 떨어졌겠죠.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황혜준 씨의 명복과 더불어 체드 라이언에게 희생된 일본인들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오늘의 주간학당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에 오시면 더 많은 범죄사건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얼른 다음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